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인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좀 뵙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안 끝나서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또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큰 마음, 뜻을 품고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셨는데요. 일단 첫 시간은 우리가 부동산 세법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또 정식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공인중개사가 도대체 어떤 자격증이냐? 아마 여러분들 뭐 상담 과정에서 들으셨겠지만 앞으로 뭐 이걸 따면 창업도 할 수 있고 뭐 취업도 할 수 있다, 유망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정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나 귀한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의 활용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빨리 따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 제도의 어떤 활용성 또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은 우리가 일단은 먼저 중개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러분 살고 계신 지역의 뭐 아파트라든가 뭐 오피스텔 주변에서 뭐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하는 거냐?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분양 대행 업무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분양시장에 가보면 분양 대행 업체들이 분양 현장 뭐 가보셨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분양 물건을 공인중개사무실에 공유해가지고 각 공인중개사무실이 또 그걸 소화하는 그런 식의 중개도 하고 있습니다. 분양 중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양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주택 가격이 뭐 여러 가지 고환율, 고금리 등등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의 하락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출을 못 이겨서 경매 물건으로 넘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경매 업무라는 걸 할 수가 있느냐? 예.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교육을 받으면 경매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경매 업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경매 업무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토지 같은 거 중개합니다. 아니면 상가 중개예요. 그럼 상가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 프랜차이즈 업종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죠. 일단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음정 가보면 다 뭐하죠? 이렇게 막 누르잖아요. 예, 바로 키오스크 우리 문화가 활성화됐죠. 그리고 이제 무인 판매점들, 무인 편의점, 특히 밀키트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런 역세권 지역의 상가를 뭐 얻어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즉, 컨설팅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컨설팅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나 분양이나 경매나 컨설팅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뭐 전직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특히 젊으신 분들께서는 자, 요즘은 이제 부동산과 IT가 결합이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이 비즈니스를 우리는 프롭테크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롭테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프롭테크 관련 회사들이 당연히 어떤 분들을 뽑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적어도 부동산, IT 어떤 기술도 가지고 있으면서 캐리어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까지 좀 알고 있으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프로테크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데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 이름보다는 이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부동산 자산 관리예요. 부동산 자산 관리. 부동산 자산 관리. 자산 관리거든요. 즉 부동산을 분양 형태로 경매로 낙찰받아서 임대 관리하다가 엑시트하는 그런 거를 공인중개사가 컨트롤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 이거죠. 그래서 단순 매매 시장이 아니라 임대 관리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기본적인 자격증은 공인중개사다. 자, 교수님, 저는요, 이걸 따가지고 뭐 당장 뭐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서 뭐 활용할 건 아닙니다. 다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걸 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때 좀 써먹으려고 따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격증을 땄을 때 당장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따신 다음에 다시 우리 이 학원을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부동산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부를 하신 거다.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실물 현장 답사도 많이 다녀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라. 왜? 이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듣고 이해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까먹습니다. 아마 좀 공인중개사 공부를 좀 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 돌았으면 까먹고 돌아왔으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공부를 하세요. 더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조직 속에 들어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임장활동을 하시면서 투자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사이버대학에 부동산학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부동산학과. 물론 여러분들이 다 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전공들이 있으실 거고 다르겠습니다만 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취업을 위해서 이제 다닌 거고 이거는 꼭 학교를 다닌다기보다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평생 교육이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과를 다니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들고 오면은 거의 한 30% 이상의 장학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30% 이상의 장학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격증만 있어도. 그러니까 당장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한양사이버대 뭐 고대 뭐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학과가 좀 오래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따서 관심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도 돼요. 학교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도 다 서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구에 제가 이제 대구 한의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대구 한의대에 부동산 융합산업학과 가 이제 내년에 좀 개설될 예정인데 혹시 또 이 경상 지역에 계신 분들은 또 이런 걸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공인중개사는 활용 범위가 넓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세법은 자 어떤 과목이냐? 자 출제 경영 및 학습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자 과목이 일단은 우리가 6과목이 나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부동산 세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법.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1차 과목이죠. 1차 과목이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은 얘는 우리가 2차 과목이 되고 있죠. 2차 과목. 그렇죠? 자, 그 중에 이제 다른 과목들은 다 사시문항식이잖아요. 알다시피 다 사시문항식입니다. 사시문항이 되는데 공시세법은 이제 얘가 24문항, 세법이 16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과목처럼 취급이 되는데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시세법은 이게 24문항, 16문항이다 보니까 혹시 공시를 못 봤어요. 그러면 세법을 잘 보면은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 효과, 리스크를 줄이는 상쇄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다른 과목은 이 과목을 못 봐버리면 꽝인데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공시세법 때문에 떨어진다. 그런 말은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요. 자, 그런 과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공급자 시장, 중개 시장, 수요자 시장이 있는데, 수요자인 투자 경매 아카데미에서도 또 제가 또 경매 관련 세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동산 개발, 공급자 시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업 전문 인력 법정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교육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개발하는 분들 시행사라고 하죠. 그런 시행사에 대한 개발 전문 인력을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야를 또 하다 보니까 또 이 분야를 속에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부동산 개발은 이렇다. 또 이런 것도 제가 좀 실무적인 것들도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 세금을 딱딱하게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좀 실무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다 보면 부동산이 저런데 그 가운데서 부동산 세금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공부하실 때 좀 이해가 빨라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부동산 학과에서는 부동산 조세론, 또 이제 회계학과에서는 세무회계학과에서 세무회계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법, 회계 쪽만 한 20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세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공부를 했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감히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 세법의 이제 출제 빈도를 한번 볼게요. 부동산 세법. 자,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사가지고 임대 관리하다가 팔았을 때까지를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다루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세법은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게 바로 뭐예요? 양도소득세죠. 얘가 한 비중도가 한 44% 정도 됩니다. 전체 시험 문제 중에 한 거의 반에 육박할 만큼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가장 중점적으로 차후에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시험도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가 기초적인 학습을 하는 거니까 지금 뭐가 요게 중요한 거니까 뭐 요거만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골고루 이제 보시는데 어쨌든 출제 경향은 좀 파악해 두셨다가 좀 공부가 좀 되고 나면 이제 중요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를 단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건 한 19% 정도. 그러면 요게 이제 비중도가 벌써 뭡니까? 한 63%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출제를 이쪽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실물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중개를 하면 어때요?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고 사는 사람,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내는 세금은 뭘까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내는 세금은 취득세가 되겠죠. 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당연히 시험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취득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 자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도 한 19%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할 수 있어요. 과다하게 소유. 그러면 이 과다 소유를 억제하고자 부과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어요. 네. 과다하게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보통 한 문제에서는 두 문제 정도. 자, 우리 한 두 문제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등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듣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저나 여러분은 주민 뭐가 됐죠? 주민 등록돼 있잖아요. 주민 등록. 그 등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예요.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 세 가지 파트 세금이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공부가 되시면 이 세 가지 세목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득점하실 때 좀 유리한 고지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런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이제 중요한 건데 딱 봤더니 어때요? 교수님 굉장히 대단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요. 네. 뭐 대단한 뭐 비책이 숨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이 패턴을 잘 따라가시면 좋은 점수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용어 학습이 좀 중요합니다. 용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동산 학개론 외에 모든 과목은 다 법 과목이에요. 법. 그러면 이 법 과목의 특성은 뭐냐면 법은 해석의 학문이다. 법은 해석의 학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법은 해석할 수 있는 거다. 법은. 그래서 어떤 법조문을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조문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생 용어다. 너무 낯설죠? 이 낯선 용어를 우리가 학습하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용어는 우리가 법률 과목으로서 어떤 해석의 학문이야. 해석의 학문.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를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때 이게 멘붕이 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뭐 디테일하게 뭐 세율이 몇 프로다, 뭐 며칠 이내 신고한다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부동산 세법의 기초 입문 단계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구나. 세법을 비롯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은 이런 용어가 있구나. 상업적, 용도지구 뭐 이런 단어들. 자, 그래서 일단은 용어를 빨리 익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복습입니다. 물론 과거에 다 공부하실 때 뭐 예습 복습을 철저하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습 복습을 철저하자. 자, 그런 말이 있었지만 제가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그냥 예습할 시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바로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복습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복습을 하시라고 했더니 연구를 하셔요. 그러면 오늘 나간 세법의 진도 페이지는 결과적으로 한 20페이지가 나갔는데 그 20페이지 내용을 복습해야 되는데 그냥 뭐 A부터 Z까지 막 분석하듯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서너 페이지 나갔다가 진도가 안 나간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페이지는 복습을 못하고 다음 시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복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한된 시간 내에서 그냥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이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강을 들으셨다. 총 3강이 업로드가 돼 있다면 한 강을 들었다. 그럼 한 강을 바로 복습하시고 2강을 보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1강 진행될 동안 교수님이 어떤 핵심을 얘기하셨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토대로 또 중요한 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럼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기출문제는 70% 이상이 기출됐던 내용에서 출제됩니다.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기출됐던 내용에서.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용어를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 이번에도 시험 문제 자체가 단순 암기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문제. 또 지문이 길어서 핵심말을 빨리 집어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식의 평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해만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중요사항을 암기를 꼭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해서 반복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뭐 이런 부동산 세법 기초. 그래도 내가 옛날에 공부 좀 했는데 뭐 기초를 보냐.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야구나 축구 선수 뭐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보면은 저도 한번 TV를 보니까 그 손흥민 아버님이
그 손흥민 선수한테 기본기를 정말 튼튼하게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세계적인 우리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본적인 뭐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뭐 몇백 개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왜 할까요? 아니 맨날 진짜 하는 게 이건데 반복하는 게 축구인데 즉 뭐냐면 역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걸 반복을 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지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 반복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반복에 힘을 합격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세법을 기초 배우죠, 기본하죠, 심화하죠, 핵심 정리하죠, 기출 문제하죠, 모의고사하죠, 백선특강. 요 과정만 따라오셔도 거의 7번을 반복해서 복습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7번을 반복해서 복습하시면은 우리가 이게 외국어도 아니고 한국말을 7번 반복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숙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초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초를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거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러면 10문제면 우리가 4문제는 틀려도 되는 여유가 있는 거죠. 물론 딱 4문제 틀리면 정말 긴장되겠죠. 왜 한 문제만 더 틀리면 떨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4문제를 틀릴 만한 여유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40문제 중에 40%, 4, 46, 16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잘 활용만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되게 단순하지만 이 원리를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복을 위해서 물론 제 강의를 또는 뭐 제 강의를 보면서 또 다른 분 강의를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자,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는 그냥 제 강의만 듣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시고서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밴드를 통해서 좀 그래서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매일매일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용어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문제, OX 문제라든가 객관식 문제 이런 내용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밴드는 딱 내용이 뜨면 그냥 바로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밴드를 따라오시면은 강의는 인강으로 되시고 또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테스트를 하시면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실력이 와닿으실 거다. 그래서 이 밴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서 저도 또 보람이기도 하고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죠. 매일매일 올려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또 여러분의 합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밴드 이름이 펀펀세법이 아니라 펀펀세법2입니다. 네, 제가 1, 2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이제 2로 다 통일시켰어요. 2로 검색하시고 비번은 55315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도 또 문제 푸신 거 올리시기도 하고 답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도움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 총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저의 오랜 강의 경력의 노하우하고 또 여러분의 열정하고 합쳐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 인강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좀 흔들릴 때가 많이 계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강의 장점은 내가 이제 혼자 뭐 편하게 내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체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고요. 또 그런 답답한 것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려주시고 아니면은 Q&A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우리 조세 총론의 기초 이론부터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부동산 세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세 총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조세에 관련된, 즉,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에 관련된 총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단원인데요. 이 조세 총론이 우리 부동산 세법의 기초 강의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세 총론에서는 기초적인 용어, 또 조세 분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여기 다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한 2문제꼴로 출제가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를 좀 잘 다져 놓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좀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할 거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세 총론에 대한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조세의 개념이 나오죠. 조세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칠판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 조세는 우리가 조세라는 용어, 이 조세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조세 이런 말 씁니까? 그렇죠? 저도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조세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쓸까요? 그렇죠. 바로 세금, 영어로는 텍스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죠. 세금 텍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세가 있는데 이 조세, 세금을 우리가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금을 걷는 주체가 있겠죠. 그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국가가 주체가 되면 이걸 우리는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그 다음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이걸 지방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국가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은 누구로부터 걷어야 되나요? 누구로부터? 자, 바로 납세자로부터 걷어야겠죠. 납세자로부터 걷어야 됩니다.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총칭해서 납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납세자로부터 거둘 때 이때 이걸 왜 걷는 거냐? 그러면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집행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우리가 거두어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 뭐냐? 뭐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여기 종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종로 주변에 인사동 주변에 뭐 노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문화재도 많습니다. 그 문화재 보수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도로 등의 기반 시설도 뭐 우리 겨울 되면 막 뭐 땅 뚫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보도블록 깔고 이런 예산들, 공원을 조성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시켜야 된다. 세금을 걷어야지 이 세금 예산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가나 납세자가 만약에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 납세자가 세금을 연체하고 미루게 되면 국가 재정이나 지자체 재정을 집행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에요. 납부하는 방법.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그럼 납부하는 방법은 얘는 뭐냐?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그럼 원칙적인 방법은 현금으로 내는 겁니다. 현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무슨 납부라고 하느냐? 금전 납부라고 합니다. 금전. 현금 납부라고 한다. 금전 납부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데 금전,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데 금전,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데 그 형태로 낼 수가 없어요. 땅이나 건물이나 집으로 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 이것을 우리는 물납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금전 납부도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고 물납도 우리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조세라고 한다. 이거를 우리는 조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물납을 하고 금전인지 이걸 보는데요. 자, 벌써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금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금전적 그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금 등의 납부를 말해요. 현금 등의 납부를 우리는 금전 납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꼭 현금으로만 냅니까? 아니죠. 현금도 있고 뭐 카드 결제도 요즘 카드 결제 많이 하죠. 네. 저도 국세 낼 때 카드 결제를 합니다. 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같은 데서도 그 무인 단말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납부하는 어떤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세금 납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금전 형태로 우리가 납부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물납이 되는데 여기 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네, 제가 재물이라 써놨는데 이때 재물의 의미는 자, 우리 물납이 되는 것은 시험범위에 나오는 세목 중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재산세라는 세금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할이 아닌 부동산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우리가 물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포커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물납은 어느 정도 금액을 넘어야지 물납이냐? 얘는 1,000만 원 초과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가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분명히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용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 많이 했었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주제랍니다. 그러면 이때 세금은 우리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조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푸른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푸른 색깔이 있습니다. 동일한 색깔이 제도까지. 왜 푸른 색깔로 했을까요? 예.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동일하게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세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세무서가 일선 세무서 거두면 이거를 중앙정부가 다 관리하겠습니다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데 이 국세는 우리가 시험범위에 나와 있는 세금 중에 국세는 우리가 임대소득세라든가 임대소득세 아니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기업을 만들어서 임대 관리하거나 부동산을 파는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이런 세금들이 우리가 다 주로 국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국세 항목에 해당이 돼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국세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뭘까요? 국세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 뭘까요? 네, 바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울긋불긋 이렇게 다 다르게 돼 있죠. 그 얘기는 지방세는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면서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만 각 지자체가 세금도 걷고 그 세금을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바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고 사용하고 관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방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지방세는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도 있어요.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도 있고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면 뭐냐? 여기에는 우리가 특별시라든가 아니면 광역시라든가 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특광 밑에는 이제 우리가 구가 있죠. 구. 그 다음에 이제 도 밑에는 우리가 시라든가 군이 있습니다. 시라든가 군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고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관리되는 세금. 여기는 요 밑에는 우리가 또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는 여기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세 밑에는 우리가 시군세가 있고 시군세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은 재산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부터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 등까지 특별자치시, 자치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까지 관련해서 우리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다 드리고 이 PPT를 통해서 물론 우리 교재 내용에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우리가 교재는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크를 해드려야지 공부했다! 공부한 티가 나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은 민망하죠. 자, 여러분들이 다 가족분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불행은 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뭔가 좀 티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조세의 개념, 자, 조세의 정의가 있는데 뭐 정의를 읽어보시고요. 조세의 특징을 보면 자, 1번 굵은 글자의 밑줄입니다. 과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지방세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의 목적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재정 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납세자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굳이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국방 예산에 쓴다거나 교육 복지 예산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 없이 부과된다. 즉 일방적으로만 내는 거지 기브앤테이크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가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자. 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를 납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를 납세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과세 요건이 있죠. 납세무자 대상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시고요. 5번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강제로 걷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6번에 별표시 해놓으시고 조세는 원칙은 말씀드린 대로 금전 납부다. 그런데 금전 형태로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물납이 가능하다. 그렇죠? 금전 형태로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물납이 가능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금전 형태로 납부하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물납, 분할 납부란 말이죠. 거기다 별표 씌워 놓으시고 그 용어 다 읽어보셔야 돼요. 과세요건도. 네, 물납은 아까 재물 기억나시죠? 재산세는 물납이 된다. 분할 납부는 나누어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나누어 낼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자, 뭐 머리 아픕니다. 가로 1번에 국세만 밑줄 쳐놓으세요. 국세. 그 다음에 2번에 세목. 자, 종합부동산세부터 많은 세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지방세. 자, 지방세 체계를 보시면은 거기 그 박스에 특별시, 지금 우리 441페이지 보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441페이지. 특별시, 광역시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고, 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고, 도 밑에 도세, 시군세, 특별자치도, 자치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자치시는 세종시를 말합니다. 자치도는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겠죠. 이런 대부분의 세금들은, 제주시는 그렇죠. 이 제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뭐, 제주가 다 알아서 관리해야지 뭐, 이걸 또 나누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조세 분류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직접세란 말과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라는 단어는 뭐냐면 납세 의무자와 그 다음에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이걸 직접세랍니다. 직접세. 즉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 이걸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간접세라는 것은 뭐냐면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세금을 우리가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가 되고요. 소비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는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
네, 사업주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고 부담한 걸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거죠. 네, 이런 구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 그럼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하는 자가 직접 부담도 하고 납부하니까 직접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VAT,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사업주가 납부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송년이니까 이제 송년 모임도 아마 뭐 직장 때문에 뭐 모일 수 있겠죠. 그 뭐 송년 모임에 서로 이제 상품 같은 거를 이렇게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송년 상품을 이제 지원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마트,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뭐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면 어때요? 그 물건을 딱 사면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이 물건 안에 부가가치세가 세금이 들어가 있죠. 그럼 소비자는 요 세금이 들어가 있으면 요걸 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납부는 이제 누가 해요? 사업주가 대납하지.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이거 물건 사면 여러분이 부담하고 여러분이 가서 납부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소비자와 납세문자가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런 식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세가 있고 이제 목적세가 있는데, 자,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세금이 목적세예요. 그러면 이 보통세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우리 교재를 읽어보시면 보통세는 세금을 거두면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겠죠. 이걸 세수라고 합니다. 자, 세금이 들어와요. 그럼 세금이 들어오면 요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루두루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즉 세금 수입의 사용에 제한이 따르지 아니하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통세. 자, 세금을 거두면 사용에 제한 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세. 그런데 목적세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오로지 세금의 수입에 사용에 제한이 따르면 이거를 목적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세금을 거두면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야.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개념을 우리는 지방교육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고 두루두루 쓸 수 있으면 이걸 보통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과세객체, 과세 대상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는데, 인세라는 것은 얘는 인적인 사항을 고려하는 거,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 이걸 우리가 인세를 하고, 물세는 그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물세 이렇게 합니다. 그럼 느낌상 인세가 복잡할까요? 물세가 복잡할까요? 인세가 복잡하죠. 왜? 인적 사정을 따지는 거니까. 부양가족이 1명이냐, 2명이냐, 뭐 보험료 냈냐. 특히 이제 연말정산 하시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이 강의를 보신 분들. 연말정산 할 때 그렇잖아요. 뭐 병원을 갔느냐, 뭐 아니면 대학원을 갔느냐, 이런 교육비, 이런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죠. 그 사람의 인적 사정의 특징을 따져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세는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근로자 A가 있고 근로자 B가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 A하고 B는 연봉은 동일합니다. 3천. 근데 가족 현황을 딱 봤더니 이 근로자 A는 1명이 있고 근로자 B는 가족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수입만 생각한다면 세금 부담은 똑같아야겠죠. 맞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는 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왜? 소득세 같은 국세는 주로 인세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상은 근로자 A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될까요? 근로자 B가 더 많이 내야 될까요? 느낌상. 당연히 근로자 A가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는 부양 3천을 받으면 부양비가 3명을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근로자 A가 1명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양가족의 특성을 반영해서 세금에 대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부양가족의 특성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세금에 대한 차등을 두는 제도를 우리는 인세, 또 물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인세 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물세는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자, 분양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근로자 A가 분양을 받고 근로자 B가 분양받아요. 그럼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분양으로 인한 취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취득세를 낼 때 근로자 A하고 근로자 B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취득세를 낼 때 근로자 A하고 B가 있다라고 한다면 취득세 부담을 우리가 할 때 부양가족이 3명이니까 취득세 부담이 더 낮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즉 부양가족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동일하게 내야 돼요. 동일하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물세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주로 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는 인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독립세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뭐냐? 독립세 부가세는 얘는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마트에 가면 1+1 상품 여러분들 아시죠? 1+1. 그럼 1+1이 뭘까요? 이 물건을 단독으로 팔면 되는데 다른 물건처럼 그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끼어 팔기를 하잖아요. 그럼 왠지 심리가 손님 이거 하나 더 사시면요. 이거 하나 더 줍니다. 우리 음료수도 이거 하나 신상 나오면 이거 하나 사면 이거 하나 더 주죠. 이게 1+1이야. 마치 세금의 1+1 제도가 독립세 부가세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옛날 우리가 속담 보면은 뭐 바늘이 가면 실이 쫓아간다. 이런 말 있죠.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즉 바늘 성격에 해당되는 게 독립세고 따라가는 실이 부가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개념을 독립세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단독으로 받기 좀 애매했을 때는 끼어 팔기식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부가세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주로 이 부과되는 세금은 어떤 게 많냐면 목적세가 주로 이 부가세가 많아요. 즉 목적세는 우리가 두 가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아니면 지방교육세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종량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종량 기억나세요? 종량? 우리 마트 가면 뭐 하죠? 저기 아주머니 요거 쓰레기 종량 봉투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종량 봉투 1리터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런 종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량의 의미는 수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면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건수라든가 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세금이 종량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건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을 우리는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종가세는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액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종가세로 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10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10억 원에다가 곱하기 일정 프로테이지,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종량세는 수량, 면적, 건수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말소 등기라는 것은 어떤 권리, 우리가 사람도 주민 전화, 여러분도 등록돼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사망하면 말소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동산을 홍길동 명의로 우리가 등기를 합니다. 즉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거죠. 소유관계를 우리가 표시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권리관계를 없애버리면 말소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말소 등기면 한 건으로 계산합니다. 건수로 계산해요. 그래서 얘는 건수당 6,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건수당 6,000원. 그러면 건수로 표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로 한다는 거예요. 종량세.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종량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가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우리 조세 분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마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할까? 아니,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시면 수강생, 그렇죠? 온라인 수강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직장을 다니시면 뭐 팀장님, 대리님, 부장님, 대표님, 그렇죠? 또 동창 모임에 가면 동창 회장, 총무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람도 형태로 분류듯이 우리가 이 세금 문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그 441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2번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가 있습니다. 자, 직접세의 보시면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다. 자,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직접세의 반대말이 뭐였죠? 간접세 밑줄 쳐놓으시고요. 얘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별표시, 1번의 보통세 밑줄, 2번의 목적세 별표시 되어 있죠. 자, 목적세라는 건 뭐였어요? 이름만 봐도 목적이 보이는 거, 사용의 목적이 보이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또 지방교육을 위해서만 쓰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세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목적세는 성격이 뭐냐? 독립세, 부가세 형태다. 그래서 1+1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있는 이유가 이런 목적세를 단독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독립세랑 같이 연동이 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과세 객체의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1번에 인세 밑줄, 2번에 물세 밑줄. 자, 그러면 인세가 많습니까? 물세가 많습니까? 우리가 인세가 많아요? 물세가 많아요? 자, 우리가 인세는 거기다 써놓습니다. 인세에다가 주로 국세 써놓으세요. 주로 국세가 인세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주로 지방세. 그러니까 국세가 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맨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세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가세, 종량세, 정률, 정액세로 되어 있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런 거 있었죠. 네, 종가세 얼마에 몇 프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표시가 되면 이걸 정률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률, 일정 비율로 되어 있다. 말소등기, 자, 그러면 얘는 건당 6,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정액세율.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정액세율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맨 하단에 종가세, 정률세율, 종량세, 정액세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나옵니다. 독립세, 부가세. 자, 독립세는 바늘이고 부가세는 실이다. 거기 보면 부가세 종류가 쭉 나와 있죠. 거기다가 별표시해 놓으시고 나중에는 이 부가세 세목의 비율을 몇 프로가 부과되는지 이걸 다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주로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들이 주로 부가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세의 개념, 조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인데 원칙은 납부할 때 무슨 납부라고요? 금전납부. 그것이 힘들었을 때는 재물, 재산세 물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하는데 이런 조세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가가 주체되면 국세, 반대면 지방세, 인적 사정을 고려하면 인세, 반대면 물세, 세금의 수입이 들어왔을 때 두루두루 쓸 수 있으면 보통세, 어떤 특정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독립세, 부가세. 그 다음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불일치하면 간접세.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종가세, 수량이면 종량세가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부분 처리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 알아야 될 기본 용어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하나하나 배우는 또 우리가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그런 재미로 하나하나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445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거기 가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들에는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자, 이렇게 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득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할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이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 취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부동산을 분양을 받거나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등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한 것을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이때 내는 세금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등록면허세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하고 요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배운 세금 중에서 얘네들은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목적세. 즉 목적세가 뭐였죠? 세금을 거두면 사용의 제한이 따르는 세금을 목적세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교육을 위해서 또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건물 같은 거를 꼬마 빌딩 같은 건물을 매입해요. 상가를 매입해요. 그러면 그 매입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10%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을 무상으로 하는 거죠. 무상으로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아요. 그러면 이때 상속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하면 매매계약서를 쓰면 우리가 인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지세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보유세를 내는데 바로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랑 같이 움직여지는 세금이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되는 세금이다. 병기세적 성향의 세금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재산세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우리가 과다하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냈던 분들이 우리가 땅이나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뭐냐면 우리 법인세라든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같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말해요.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이제 부가치세의 부가세라고 말씀드렸고요. 농어촌특별세도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되는 것은 요 재산세하고 바로 농어촌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관리하다가 이제 팔게 되면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또 상가 건물이나 꼬마 빌딩 같은 걸 팔면 부가지세를 냅니다. 건물본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업이 만약에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 그다음에 이제 매매업자 등이 팔면은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도하면 인지를 붙이잖아요. 인지세도 내겠죠. 그다음에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농어촌 특별세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방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른 세금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자, 이게 시험에 가끔씩 출제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 중개사한테 물어봐요. 자, 이거 부동산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이 뭐냐? 이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언제 내는 걸까요? 취득할 때 내는 걸까요? 보유할 때 내는 걸까요? 양도할 때 내는 걸까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어떤 세금이라고 했었죠? 재산세를 납부했던 분들 중에서 그 재산을, 특정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자에게 받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연결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이거는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득세는 네, 취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렇죠. 얘는 양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면허세는 취득한 것을, 그렇죠. 취득한 것을, 자, 등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언제일까요? 재산세 친구가 누구예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죠. 재산세를 납부했던 분들 중에서 그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용어의 정의, 조세 용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445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린 게 7번에 별표시 되어 있죠.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게 취득할 때는 취득세, 취득한 걸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보유세는 재산세, 재산이 많으면 종부세, 그 다음에 임대 관리에서 소득이 얻으면 임대소득세, 그다음 팔면 양도소득세.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별표시 2개 해 놓으시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세법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이 용어를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국세라든가 지방세는, 국세나 지방세는 공통적인 용어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세금은 누가 낼 거냐? 두 번째, 세금은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네 번째, 언제까지 낼 것인가? 다섯 번째, 어디에다 낼 것인가? 이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져줍니다. 그러면 누가 낼 것인지 그 누가를 우리 세법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납세 의무자 이렇게 합니다. 납세 의무자라는 단어를 써요. 납세 의무자. 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물 또는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체 이런 식의 표현을 써줘요. 네. 그래서 그 대상이 정해지고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는 얼마에 몇 프로? 그러면 이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프로테이지를 곱해주면 되겠죠.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율. 네,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것인데 이게 기한이죠. 그러면 신고기한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 될 거예요.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되고 이 기한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무인데 이 의무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은 어디다 갖다 낼 것인가? 네, 얘는 납세지, 납세지 관할관청에다가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납세지 관할관청에다가 납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납세지 관할관청이라는 것은
납세지 우리 세무서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가 납세지 시군구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여기다가 갖다 내라 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좀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은 그 납세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납세자. 자, 납세자라는 용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납세자. 그러면 납세자에는 우리가 누가 있죠? 납세무자가 있고, 자, 여기는 납세자에는 납세무자가 있고 징수무자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납세무자에는 이제 납세무자 2차 연대 보증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무자는 원천징수무자, 특별징수무자도 있는데,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납세무자 개념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저 내용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납세자라는 개념이 더 크죠. 그렇죠? 납세자 안에 납세 의무자와 플러스 징수 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징수 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죠? 납세자 안에는 납세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징수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납세무자에는 본래의 납세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가 보충적인 납세무자가 있습니다. 그럼 보충적인 납세무자에는 2차 납세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무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본래의 납세무자가 있고 보충적인 납세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본래의 납세무자가 납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 때는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납세무자, 연대 납세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차 납세무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부족분을 책임지는 거고 연대는 100%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다. 그럼 여기 이분은 몇 차가 될까요? 1차가 되겠죠. 1차. 그렇죠? 1차. 그러면 사례를 하나 든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참 많은 변화가 있는데 좀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인 판매점들이 많이 늘었죠. 요즘 저도 가끔씩 이제 사다 먹는데 밀키트 음식점이라든가. 네. 그래서 캠핑들 많이 가니까 밀키트 사가지고 캠핑장 가서 요리해 먹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좋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키오스크 문화. 키오스크를 또 요즘 소상공인 시스템에서 지원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눌러서 주문해서 하는 것이 보편화 일상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업원 숫자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주방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키오스크 문화가 하나 자리를 잡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프랜차이즈 업종 패턴 자체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아마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상가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밀키트 전문점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밀키트 전문점을 하기로 하고 이 가게를 인수하기로 한 거죠. 우리가 보통 가게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하죠. 가게 인수. 이거를 좀 더 법률적인 용어의 표현을 빌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사업양도라는 말을 써줘요. 사업양도. 즉 사업양도는 사업권을 넘겨주는 거야. 즉 사업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주는 개념을 사업양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게 넘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보통 가게 이 상가 중개인이 중개사의 역할은 뭐냐면 그러면 이 기존 상가에 권리금이 있겠죠. 권리금 아시죠? 그래서 상가는 권리금 작업 중개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권리금을 어느 정도 서로 적정하게 형성해 줄 건지 그래서 가게를 통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물어봐야 돼요. 가게를 넘기는 사람을 사업양도인이라 하고 이 사업양도인한테 소위 말해서 이 사업양도인한테 가게를 넘기면서 혹시 밀린 공과금이나 세금은 없는지요? 밀린 공과금이나 세금은 없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밀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인수받아라, 넘겨받아라. 이것을 사업양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양도. 그러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으로 넘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업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통으로 넘겨받는 사람을 사업양수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개사는 사장님 그러면 밀린 세금과 국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거는요. 제가 권리금에 서로 상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특약 같은 걸 잘 써야 돼요. 특별 약정이라는 뜻이죠. 물론 중개사법 시간에 또 민법 시간에 계약법을 배웁니다만 그 내용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면 제가 공부 계속 하자고 그랬죠. 실무 공부를 하시면서 부동산학과 같은 데 입학하셔서 하면서 이런 실전적인 공부를 계속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게를 인수하게 되면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체납된 세금, 그 부족분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양수인이 뭐가 되는 거냐? 제2차 납세문자가 되는 거예요. 제2차. 1차가 아니라 제2차 납세문자가 된다. 1차가 아니라 제2차 납세문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사업양도인, 넘기는 사람을, 넘겨받는 사람을 사업양수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납세문자에는 본래의 납세문자, 보충적인 납세문자, 여기는 2차 연대 이런 식의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의무자가 있어요. 징수의무자는 우리가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는 거둔다 이거예요. 거둘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럼 국세를 거두면 우리가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를 거두면 우리가 특별징수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이 특별징수의무자가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오픈하시면 개업공인중개사, 취업을 하시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면 보존. 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래서 급여를 지급해요.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거야. 급여에서 세금을 떼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 원천징수 이렇게 표현해요. 소득세 원천징수. 그 다음에 소득세라는 국세를 우리가 뗄 때는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를 뗄 수도 있겠죠.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를 떼면은 지방소득세를 뗍니다. 지방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지방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얘가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징수. 자, 물론 이거 외에도 또 4대 보험도 있죠. 4대 보험. 그럼 4대 보험은 이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4대 보험. 자, 그 다음에요. 과세표준 이제 세율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 가기 전에 우리 교재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조세 관련 용어에 세법 있고 지자체 장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지방세 관계법. 자, 과세기간 용 나왔어요. 과세기간 6번에 과세기간에다가 동그라미, 7번 과세표준의 동그라미, 8번의 표준세율의 동그라미. 자, 6, 7, 8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신고서 잘못돼서 고친 것을 수정신고서, 세무공무원 읽어보시고요. 자, 12번 동그라미, 법정신고기한. 그 다음에 13번 별표시, 납세자. 그 납세자가 지금 말씀드린 납세무자, 징수무자. 징수무자에는 원천징수무자, 특별징수무자. 납세무자에는 본래 2차 연대. 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1번의 납세무자, 거기다 써놓으면 됩니다. 납세문제에다가 본래의 납세문자. 2차에다 써놓으시죠. 2차에다가 부족분을 책임지는 납세문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문자. 연대는 100% 책임지는 사람. 100% 책임지는 사람. 그
그 다음에 보증은 보증서 주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연대납세음자에는 우리가 공유물, 공동사업, 공동사업. 네. 이렇게 메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물, 공동사업이다. 공유물, 공동사업. 네. 그러면 공동사업자가 100% 책임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에 납세고지서, 그 다음에 15번에 조세징수 별표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의 별표시, 16번의 별표시, 가산세, 가산금.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기에 보시면 과세표준과 이제 세율이 나오죠.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중요 용어들은 다 체크를 해드렸고, 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그 뭐를 뭐라고 하냐면 과세표준. 그렇죠? 과세표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과세표준. 그 다음에 몇 프로 낼 건데 이것을 세율, 세금 부담률 이렇게 썼습니다. 세금의 부담률 몇 프로 낼 건데 이렇게 써요. 몇 프로 낼 건데. 그러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금 부담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금 부담률. 그러면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수량으로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가세,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 수량이면 종량세, 수량을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금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 얘는 수량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 그러면 대부분은 종가세 방식이었어요. 대부분은 얼마에 몇 프로, 일부가 뭐 건수나 수량 등으로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비율로 돼 있으면 얘는 정률세율, 금액으로 돼 있으면 정액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율에는 표준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표준. 자, 표준세율이란 말의 뜻은 얘는 기본이 되는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 그리고 기본율을 딱 정해놓고 저기도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주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세율을 우리는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어떤 그 해당 지역이 뭐 재해 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과거에 지진이 일어난 적도 있었고, 그럼 누가 땅을 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래를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좀 취득세율을 좀 낮춰주자,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도 보시면은 표준세율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할 세율인데, 어떤 재정상의 사유, 그 밖에 재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 표준세율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표준세율. 그 8번이죠. 가로 8번. 가로 8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탄력 이렇게 메모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있는데 이거예요. 얘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야 이거 얼마 벌었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임대업자가 됐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되면 임대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지출 경비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빼고 나면 나오는 금액이 있고 우리가 세율은 6에서 45%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결론적으로 순수입에 따라서 세금률이 우리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즉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률이 달라진다 이거죠. 쉽게 해서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률이 달라져. 이걸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률이 달라지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과세표준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서 세금률도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이 얼마 벌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얼마 벌었는지
알려면 필요한 개념은 자, 과세기간 개념이 필요해요.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필요합니다. 과세기간. 그 다음에 이 얼마 번 건지를 체크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거 신고해 줘야 돼. 언제까지 이거 납부해 줘야 돼. 나는 신고 납부 기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네. 그러면 과세기간이라는 제도가 있고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이라는 제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습니다. 이걸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과세기간.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언제까지 납부하세요라는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을 우리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신고해 주세요. 납부해 주세요. 안 하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는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목별로 신고납부기에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안 지키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447페이지에 가보시면 447페이지입니다. 44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12번에 법정신고기한이 있죠. 세목별 신고기한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양도세는 예정신고 확정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는 또 그 세목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가 그 448페이지 가보시면은 15번에 조세 징수 방법이 있죠. 거기에 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징수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방법을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납세무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하는 자가 매도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이거는 뭐냐면 고지납부예요. 고지납부. 우리가 보통징수 그 동그라미 2번에다가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고지납부. 그러면 고지납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해당 시군구가 아니면 국가가 직접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 뜻이죠. 그렇죠? 시군구가 또는 국가가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겠다. 이런 거죠. 네. 이거를 우리는 보통징수. 그러면 지자체가 고지하면 보통징수, 국가가 고지하면 정부부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맞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 국세는 원천징수인데 자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드렸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 소득세를 떼는 걸 뭐라고요? 원천징수. 지방세를 떼는 걸 뭐라고요? 특별징수.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징수나 여기 보시면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라는 것은 사업주를 말해요. 즉 원래 과세관청인 세무서나 지자체가 거둬야 될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걷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를 원천징수, 특별징수.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전국에 있는 중개사업장에 있는 그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세금을 우리가 떼야 된다면 이거는 뭐 세무서 마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관청인 세무서나 지자체가 위임을 해준 거죠. 당신이 알아서 세금을 떼다가 우리한테 납부만 해주시오. 이렇게 연결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되는 거, 고지 납부되는 것을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가산세, 가산금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 자, 얘는 이거죠. 세금은 일정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줘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를 하자.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이 신고 납부 기한은 엄술해야 되거든요. 엄술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행하지 않았다면 얘는 세금을 더 내야 돼요. 가산세. 네,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산세는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납부할 세금 얼마, 이때 가산세 얼마,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고지서가 발송이 돼요. 고지서가. 그러면 체납된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체납된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거기에 납기가 딱 남아있다 이거죠. 납기. 그렇죠? 그러면 납기가 2022년도 4월 10일 날 우리가 납기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80만 원이 되고, 만약에 뭐 20만 원이 가산세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만큼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완성이 되는 건데, 이 100만 원마저도 또 안 내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 납기를 위반해서 밀리다가 연체하다가 납부를 하게 됐을 때는, 연체하다 납부하게 됐을 때는 연체 이자를 우리가 가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연체 이자를 부담시키겠다 이거예요. 자, 주어진 납기가 있는데 그 납기는 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미루다가 납부를 했다면 연체가 일어날 것이고, 그 연체된 이자를 부담시키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가산금 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제도요? 가산금 제도라고 합니다. 가산금. 그러면 가산금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일반 가산금 제도가 있고 중가산금 제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반 가산금이란 건 뭐냐면 단 하루만 밀려도 내는 이자가 일반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세금의 이자율이 3%가 되는 거고, 중가산금은 1개월이 지나면 또 이자가 우리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얘는 해당 금액의 0.75%씩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경과된 월수로 환산해서 우리가 산정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자, 이렇게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먼저 발생이 되고, 두 번째는 가산금이 나중에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가산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448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하단에 가산세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가산금. 대신 가산금은 지방세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44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의 가산금에는 밑줄 지방세 한정한다. 니은에는 일반 가산금, 단 하루라도 밀리면 내는 게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은 1개월 지나면 물리는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이 거기에 요약이 또 되어 있죠. 가산세, 가산금의 요약 별표 시 놓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계산을 가볍게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월 10일인데 납부를 언제 했느냐? 2022년도 7월 2일 날 납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지금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3%, 그러면 3만 원의 이자를 봅니다. 그럼 중과상금은 1개월 지나면 1개월 지났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00만 원인가요? 103만 원인가요? 얘는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네. 왜 103만 원이 되면은 이자에 또 이자가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100만 원에 0.75. 7,500원이 되겠고, 거기다가 경과된 월수. 그러면 4월 10일이니까 5월 10일 지났죠? 6월 10일 지났죠? 7월 10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2개월 지났어요. 2개월. 자, 2개월 지났으니까 2, 5, 14, 15,000원이 되는 거죠. 15,000원. 그럼 15,000원이 되고, 여긴 3만 원 되면 45,000원의 이자가 붙는다 이거예요. 45,000원. 그래서 가산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04만 5천원을 입금시켜 주면 되겠죠. 이게 가산금 제도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자, 여러분들 그 450페이지 그것이 있는데요. 부정, 무신고, 과소. 이때는 제일 높은 게 부정이에요. 부정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 박스 보시면 450페이지 그 박스 보세요. 몇 프로 돼 있어요? 40% 돼 있죠. 그러면 납부액이 40%. 1,000만 원이면 400만 원. 무신고가 그 다음에 높습니다. 20%.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신고를 했는데 적게 한 거죠. 자, 10%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 관련 가산세는 하루당 얘는 0.02%의 가산세가 발생이 돼요. 하루당 0.02%.
네, 그렇게 해서 가산세가 붙고 이것이 우리가 붙은 상태에서 이제 고지서가 발생이 되면 그 납기를 위반하게 되면 또 이자가 붙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산금. 그래서 하루만 밀려도 내는 것이 일반 가산금. 하지만 중가산금은 1개월이 지날 때만 그 금액이 또 발생이 되고 이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 때나 붙이는 건 아니다. 다만 이걸 지방세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가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정리해보면 지방세는 아직까지는 존재해요. 그런데 국세는 이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 메모해 두세요. 폐지가 되고 얘는 고지 후, 고지서를 발급 후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붙인 거예요. 고지서를 발급 후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고지 후 납부, 지연, 가산세 이해하시겠죠? 고지 후 납부, 지연, 가산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450페이지에 국세, 지방세, 신고 불성실, 납부, 지연가산세, 보통징수. 그래서 국세는 고지 후 납부, 지연가산세, 오른쪽 지방세는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가산세, 가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크게 세금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세금이 분류가 됐었고 용어 중에서 중요 용어는 누가 낼 거냐? 납세자. 납세자에는 납세무자, 징수무자. 징수무자에는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과세 대상, 과세 표준이 금액이면 종가세, 수량이면 종량세, 세율은 기본세율, 표준세율. 다만 정률세율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언제까지 내세요? 것을 신고 납부기한. 안 내면 가산세. 그마저도 안 내면 연체이자를 가산금. 그렇죠? 지방세만 가산금이라 하고 국세는 고지 후 납부 전 가산세로 한다. 그리고 얼마를 그동안 번 건지를 알려면 과세 기간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본래의 납세무자 대신에 부족분 책임지면 2차 납세무자. 전체를 책임지면 연대 납세무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은 가산금 용어까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째 주는 이렇게 많은 내용을 나간 건 아니지만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해서 용어하고 그 다음에 납세의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세 취득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진도를 나갈 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